공매도를 이렇게 계속 좀 포지션을 만약에 이제 유지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주가가 오를 때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또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를 때 또 수익 날 수 있는 자산으로 약간의 해지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주가 지수가 지금은 2,400이지만 내년에 만약에 2,600, 700, 800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실제. 그래서 저는 아마 많은 공매도 이 세력들이 정리를 좀 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봐보니까 그 사이에 주가가 한 2,400대쯤 나오셨는데 다시 또 2,400이더라고요, 지금이. 그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 중간에만 이제 막 등락이 네. 막 많았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도 뭐 주식시장에 뭐 계속 이슈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최근에 뭐 가장 뭐 주요 이슈 뭐 이런 게 뭔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랑 뭐 해외. 네, 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한국은 역시 뭐 공매도 금지죠,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게 물론 개인 투자분들은 공매도 좀 금지하라고 계속 요구는 하셨어요. 왜냐하면 불법 공매도가 너무 판을 치니까. 그래서 그걸 적발을 했잖아요, 금감원에서. 근데 이제 설마 금지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았는데 어쨌든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고 공매도를 전격 금지를 시켰습니다. 과거에 사례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공매도 금지한 적은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게 어쨌든 이제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이슈들보다 한국은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 이슈가 그냥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외 쪽은 이슈가 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전쟁이 또 터졌잖아요. 작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이번에는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전쟁이 1년 사이 두 번이나 나니까 이제 시장이 놀란 거죠. 유가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전쟁이 근데 더 이상 뭐 확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정되고 있지만 어쨌든 전쟁이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는 있고, 두 번째가 역시 그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지난 2007년 이후로 지금 이번에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5%를 한번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거죠. 우리가 지난 10년간은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뭐 1%, 2% 이 정도 금리인데 이게 5자를 보니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금리라는 건 중력이라서 자산 가치를 조절을 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중력이 무거워지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인데 너무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주식시장이 지난 8월부터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한 두 달 동안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지금 화두는 뭐냐면 최근에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끝나가는 듯한 약간 뉘앙스의 발언을 좀 살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선 사람들이 이제 금리 곧 좀 나온 거 아니야? 약간 이제 안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는데 아직은 금리가 높지만 어쨌든 미국 금리가 그 논쟁이죠. 이제는 고점은 찍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이제 한참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두 가지 이슈를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뭐 한국부터 좀 여쭤보면은 진짜로 공매도 때문에 아주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총이 막 뭐 몇십조, 막 70조, 80조짜리들이 막 상한가에 막 가까이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2차 전지주들은 뭐 거의 막 다 상한가도 막 찍고 했는데 또 최근은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빠지긴 했지만 공매도 금지하자마자 이렇게 급등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라는 거는 내가 먼저 주식을 빌린 다음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식을 내가 현금을 넣어가지고 먼저 사잖아요. 뭐 삼성전자 한 주를 사면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제가 아마 7만 원 할 거예요. 그러니까 7만 원 넣고 사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을 보든 이제 팔고 싶으면 팔면 되죠. 끝이죠. 현금 들어오는 구조인데 공매도는 이게 바뀌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일단은 내가 주식은 없지만 일단 먼저 빌립니다. 거기 가가지고 한 주만 빌려주세요. 그럼 이제 빌려오죠. 그럼 한 주를 빌려와서 내가 예를 들면 7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되죠? 파는 순간 나한테 현금이 7만 원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게 주가가 빠져서 6만 원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한 주를 사면 6만 원을 주고 내가 사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만 원에 나는 이익을 내죠. 뭐 돈이 없어도 벌 수 있는. 그래서 한 주만 갚으면 돼요. 원 주인한테.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2차 전지 업종에 공매도가 되게 많았어요. 공매도 잔고라는 거는 이렇게 매도를 먼저 쳐놓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갚을 때는 매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대로 계속 이제 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공매도를 이제 갑자기 더 이상 못하게 이제 막아버린 거죠. 이제 내년 6월까지니까. 근데 공매도를 쳤던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를 들면 2차 전지를 좀 많이 공매도를 뭐 쳤다고 쳐볼게요. 쳐오는데 갑자기 이제 내년 6월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은 공매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고민이죠. 공매도를 쳤던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를 더 이상 못하니까 내가 일단은
지금 포지션을 정리를 할까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첫날 그 공매도 금지 이제 떨어진 첫날 외국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근데 대부분 2차전지를 좀 많이 샀거든요. 네. 그 얘기는 매도를 걸어놨던 거를 미리 산 거죠. 주식을 좀 확보하려고. 이제 주식으로 갚는 거죠. 네. 원주인한테 일단 돌려주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그래서 특히 2차 전지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업들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 큰 기업들이. 그건 뭐냐면 그 기업들이 뭐 펀더멘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공매도를 해놓은 거를 이제 갚겠다는 거죠. 이제 나 더 이상 공매도 못 하니까 네. 그냥 원주인한테 돌려주겠다. 어쨌든 공매도를 이게 반대로 포지션을 바꾸는 건 매수잖아요. 네. 매수는 뭐죠? 사는 거니까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날 어마어마하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30% 네. 이렇게 오르는 그날 대부분 이제 급등했던 건 2차 전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2차 전지 공매도가 사실은 그만큼 많았었다. 네. 근데 2차 전지가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네. 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급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기업들은. 그래서 그날은 이제 이례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나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 뭐 댓글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거다.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좀 맞는 뷰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근데 공매도를 되게 많이도 안 좋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공매도는 이제 매도부터 하는 거고 못 가게 막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매도가 일단 주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이렇게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위를 막는 역할을 좀 저는 좀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매도를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10,000원에 거래가 되죠. 그럼 공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0,000원에 못 해요. 그 한호가 위에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밑에다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갈 때마다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요 밑에다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립니다. 그 얘기는 뭐죠? 위에 계속 물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막히겠죠. 그렇죠. 위가. 공매도는 매도니까 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네네. 근데 이게 공매도 때문에 뭐 주가가 못 오른다, 뭐 빠진다, 이거는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기업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공매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는 항상 한국보다 좋아요. 근데 공매도 때문이면 미국 증시가 우리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야 되는데 꼭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심지어 미국은 우리는 지금 무차익 공매도라고 해서 빌리지 않고 팔면 안 되거든요. 네. 미국은 그게 일부 허용이 돼요. 미리 이제 신청을 하면 네. 무차익 공매도도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불법인데 그 나라는 또 그런 걸 또 한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공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대로 이익을 내는 게 당연히 주식 투자의 그 기본 원리인데 공매도는 거의 반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공매도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그다음 워런 버핏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공매도 싫다. 근데 이제 그게 합법적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 때문에 뭐 오른다 내린다 이걸 우리가 논하기보다는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화된 상태로 했어야 되는데 네. 불법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도 결국엔 안 빌리고 공매도를 하면 안 되는데 안 빌리고 외국계가 먼저 공매도를 초월했잖아요. 네. 불법이잖아요. 이건 불법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게 저는 더 문제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개인 투자분들의 이렇게 또 화가 나셨던 목소리 중에 하나는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개인 투자분들 공매도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안 빌려줘요. 네. 물량을 잘 안 빌려주고 증거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빌릴 때 그만큼의 증거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 기관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유롭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했을 때 내가 개인 투자는 90일 안에 일단 갚아야 됩니다. 네. 근데 외국인 기관은 무제한이에요. 주가 빠질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 하는 네,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바로 잡아라. 그래서 그거 잡을 때까지는 공매도를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의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금감원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금감원이 개인 투자분들의 목소리를 일단 들어줬다는 건 네. 굉장히 저는 좀 의미 있는 변화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금감원은 개인 편보다는 외국인 기관 편이 아니냐 이런 네. 좀 오해들을 좀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개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좀 변화는 시작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를 이제 들어보면은 어쨌든 이제 첫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날 이제 막 주식을 이제 샀던 거잖아요. 이제 공매도 뭐 친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봐야 그거는 될까요? 이제 그 공매도 친 세력들마다 다 달라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난 내년 6월까지 어차피 못 하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못 하면은 방법은 갚거나 아니면 그냥 내년 6월까지 그냥 그대로 들고 그냥 있어야 돼.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수수료가 꽤 비싸요. 이게 빌리는 게 공짜 아니거든요. 네. 돈 줘야 돼요. 계속. 네.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 못하는 아마 그 공매도 세력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갚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갚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날 하루에 다 갚을 수는 없어요. 네, 그날 그렇죠. 이제 한번 보여. 아무래도. 그래서 중간중간 제 생각에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런 매수가 들어와서 네.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두 번은 더 여지는 좀 그런 것들이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첫날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좀 공매도가 네. 많이 좀 청산이 된 거 아닌가. 아니면 공매도를 이렇게 계속 좀 포지션을 만약에 이제 유지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를 때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또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를 때 또 수익 날 수 있는 자산으로 약간의 해지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산운용사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좀 평가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6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 지수가 지금은 2,400이지만 내년에 만약에 2,600, 700, 800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실제. 그래서 저는 아마 많은 공매도 이 세력들이 정리를 좀 하지 않을까. 포지션을 앞으로도 네. 꾸준히. 근데 첫날 워낙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더라도 강도는 좀 떨어지겠죠. 근데 네. 중간중간 한 번씩은 할 걸로 저는 좀 예상을 뭔가 하고 이렇게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들이 이제 다 끝난 건 아니고 네.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번씩 또 이렇게 네. 정리를 하는 그 타이밍이 또 몰리면 예전에도 네. 한번 뭐 그렇게 갑자기 막 오르는 적들도 근데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첫날 급등하고 그 다음 날하고 다음 날 두 번은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빠질 때는 이 공매도를 쳤던 데서는 어쨌든 빠지면은 일단 자기네들 포지션이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굳이 막 청산을 안 하려고 할 텐데 이런 거죠. 갑자기 또 한번 증시가 오른다. 뭐 어떤 이유로 오른다 그러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또 한번 청산을 해서 근데 그럴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또 몇 번은 더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 뭐 어떻게 안 올린다 뭐 이런 분위기들도 이제 확실히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에 연준에서 이제 동결을 하면서 뭐 12월에는 뭐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계속 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그 이번 FOMC에서 얘기 나왔던 건 뭐냐면은 금리 인상 종착지에는 다가온 것 같다라고 연준 의장이 이제 일단 언급은 했거든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어요. 아, 드디어 기준금리 인상이 진짜 끝났구나. 네. 이렇게 좀 환호를 했고 또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도 별로 안 좋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표가 이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요 연준이 금리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5.5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올려가지고 경기 망가지면 연준 의장은 또 정책 실패로 욕먹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가만 만약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12월에도 아마 금리는 안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쟁 이슈가 왜 중요했냐면 네.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물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경기보다 또 물가 잡으려고 네. 또 금리 한번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국제유가가 77달러까지 오히려 전쟁 전보다 더 급락해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죠? 연준의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거죠. 아, 이제 물가는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많이 오른 상태니까 이제 경제 지표만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 근데 보니까 연준 의장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고용이 좀 꺾이길 원해요. 이게 꺾여야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네. 일단 고용이 좀 둔화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소비를 일단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일자리가 지금 갑자기 내년에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내 임금이 크게 못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방어 본능이 생겨요. 그래서 소비를 일단 줄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비를 줄이잖아요. 고용 때문에 소비를 줄이면 물가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니까. 그럼 물건값이 오르기가 어렵겠죠. 그럼 물가가 자연스럽게 안정화돼요. 네.
근데 고용이 실제 지금 최근에 꺾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이 고용을 딱 보면서 야 꺾이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굳이 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할 명분도 없어요 사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조금 시간은 남아있지만 금리 인상은 일단 지금 기조화에선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저는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물론 뭐 예상이야 뭐 이제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12월에도 이제 동결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내년 초까지 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좀 있는데 네. 그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는 뭐 호재로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호재죠 일단은. 왜냐하면 그 지난 몇 달 동안 금리가 이제 미국 금리가 자꾸 높아지고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봤거든요. 네. 대부분 12월에 올릴 거라는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이번 FOMC가 끝나고 나서는 그게 이거 보니까 아닌데 더 안 올릴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증시 당연히 환호하죠. 그래서 요즘에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어쨌든 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당분간 좀 증시는 그렇게 저는 좀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찌됐건 금리 인하거든요. 네. 내년에 뭐 물가랑 상관없이 연준에서도 내년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이건 예측을 한 거니까요. 내년에 최소 2번 금리 인하 예고가 돼 있어요. 이건 하반기 이미. 정도. 네, 하반기에 원래. 네. 근데 지금 정도의 지금 분위기면 내년 2분기 정도에 할 수도 있어요. 내년 2분기가 뭐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는데 네. 보통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끝내고요. 평균적으로 10달 후에 금리를 낮췄어요. 근데 올해 7월에 금리 인상이 끝났거든요. 네. 그러면 10개월 후면 언제죠? 내년 5월이죠. 그럼 정확히 딱 네.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봐도 2분기가 좀 저는 굉장히 좀 유력하다. 그래서 일단 이제는 금리 인상을 우리가 신경 쓰기보다는 초점을 이제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12월에만 금리 인상이 뭐 혹시라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동결로 만약에 결정되면 이제 시장의 초점은 바로 그럼 도대체 내년 언제 금리 인하할까? 이걸로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언제 금리 인하할지를,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분기 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보통 주식 시장은 좀 선반영들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나 이런 과거 자료나 뭐 이런 어떤 동결이 계속된다는 걸 다들 알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지금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년 5, 6월이라면 보통 한 6개월 전에는 이렇게 선반영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선반영을 하니까. 네. 근데 약간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연준 이 파웰 의장님이 자기는 계속 긴축하기를 어쨌든 원하거든요. 네. 자동적으로 긴축을 해가지고 어쨌든 물가를 계속 2%대로 낮추고 싶어하는데 주식시장이나 뭐가 이렇게 자산시장이 들썩거리잖아요. 자기 목표를 또 달성 못해요. 왜냐면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주가 오르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가 또 늘어나게 돼요. 네. 예, 그걸 좀 경계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야, 나 더 이상 금리 인상 이제 안 해. 솔직히 나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이 얘기를 속으로는 해도 주가 많이 오르잖아요. 분명히 한 번씩 누를 겁니다. 이제 네. 공포를 줄 거예요. 네, 네. 야, 나 한번 또 올릴 수 있어.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야, 2% 아직 멀었잖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멘트를 세게 하면요, 주식시장이 또 부러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중간 편하게 가는 장보다는 한 번씩 주식시장이 오르면 눌러버릴 거예요. 그때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기회가 한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내년 5월에 어차피 금리 인하 할 텐데 이제부터 나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계속 가져가겠다. 이거보다는 지금 이미 미국 증시 좀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네. 며칠 한 8일 연속 제가 올랐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투자하지 마시고 한 번씩 센 멘트에서 주가가 한 번씩 푹푹 빠질 때 그때를 좀 이용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거기다가 또 최근에 또 환율도 좀 약간 좀 안정세를 좀 찾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한때는 뭐 이제 금리 차도 좀 많이 나고 하니까 뭐 막 다시 1,400원 막 뚫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왔었거든요. 요 환율이 좀 뭔가 좀 안정되는 어떤 이유는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달러에 연동을 많이 하니까 달러가 너무 강했어요. 그동안 이제 유럽 안 좋죠. 중국은 뭐 부동산 위기 온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 상대적으로 누가 봐도 달러 미국이 훨씬 나았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금리라는 거는 결국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달러도 당연히 거기에 연동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금리 올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을 보자 이거예요. 일단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국 경기는 좀 이상하게 조금씩 꺾여요. 조금씩 둔화되기 네. 시작을 했고, 근데 요즘에 보면 중국 경기가 좋은 건 아닌데 더는 안 나빠져요. 요새 지표들 보면 뭐 중국 부동산 요새 리스크 얘기 또 네. 많이 안 나오고, 얼마 전에 중국이 1조 위안 정도
되는 이제 부양책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살리겠다는 거죠. 그런 걸 본다면 중국이 더 안 나빠질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화가 더 강해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더 이상 금리 안 올려? 달러가 올라갈 이유가 없죠.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 달러가 더 이상 위가 열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죠? 방향성 면에서는 천천히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뭐 1,200원까지 제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1,350원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환율 고점은 나와버린 거죠. 다시 거기에 오르기는 저는 뭔가 위기가 터지지 않는 이상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환율은 어쨌든 내년까지 봤을 때는 전 1,300원 일단 밑으로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 주식 아니면 한국 주식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미국 주식보다는 좀 한국 주식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뭐 저는 뭐 어느 기업을 선택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꼭 그게 미국이냐 원래 이제 미국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는 투자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뭐 꼭 그거를 구분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국에도 좋은 기업도 많고 주가 저평가된 건 많으니까 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만큼 괜찮은 상황이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뭐 그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는 고점 찍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금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면 주식시장이 계속 빠져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금리가 꺾였고 내년엔 더 떨어질 겁니다. 네. 왜 금리 인하도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주식은 지금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충분히 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이나 한국 기업들 중에서 각별히 조심하실 거는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버는데 부채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고금리 시대거든요. 어쨌든 부채 많은 기업들은 좀 사단이 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현금 흐름이 막히면 이자는 비싼데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업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현금 흐름 좋고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던 기업들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좀 저평가된 기업들 그런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꼭 너무 막 미국, 한국을 나눌 필요는 저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